안녕하세요. 빅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스차일드 가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전체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로스차일드 초창기 때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역사는 초창기 부분이 제일 재미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이 파란만장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맞서 어떠한 방식으로 부를 이룩할 수 있었는지를 알면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유럽의 자유상업도시였던 이곳에서도 유대인은 기독교도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두 종교는 여러 세기에 걸쳐 증오하고 질투하였으며 반유대주의자들은 약탈, 방화, 집단 살육을 일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 거리를 게토라고 불렀는데 게토라는 말은 작은 동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보르게토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도들은 게토에 다닥다닥 붙어 사는 유대인들을 냄새나고 더러운 하찮은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1460년 프랑크푸르트 기독교 장로회에서 유대인 11가족을 이곳으로 옮겨 살게 한 후부터 유대인 인구는 자꾸만 늘어났어도 게토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게토 주민은 볼 일이 있을 때 말고는 시내에 들어갈 수 없었고 특히나 일요일에는 철저히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유대인 주부는 프랑크푸르트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없었고 아이들은 길가에서 놀 수 없었습니다. 1750년에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짐승우리에 갇히듯 게토의 200채집에 쳐넣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거리의 양쪽 땅바닥이 새로운 건물로 꽉 메어져 버릴 때까지 집들이 들어찼습니다. 게토 사람들은 늘 반유대주의에 시달려야 했는데 유대인이 아이들을 유괴해 6월절 축제방에 그 피를 섞어 반죽한다는 이야기까지 떠돌았습니다. 기독교 성직자들은 유대인들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지옥의 악취에 비교했고 유대인이 빈곤에 허덕이는 것은 그들이 하등생물이라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직업길드에서 제외된 유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대금업과 장사뿐이었는데 그것도 중세 기독교회가 대금업을 제약시하고 금지하여 유대인에게 넘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상업과 대금업으로 성공하였더라도 시기와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이 악마와 손잡은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악마의 명령으로 기독교도로부터 돈을 모조리 쥐어짜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칸트 같은 위대한 지성인조차도 지지할 정도로 독일 사회의 모든 계층이 유대인을 경멸했습니다. 빨강 방패라는 뜻의 로스차일드 집안은 기록에 의하면 프랑크푸르트 게토에서 대대로 상품 판매와 대부업, 환전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235개의 공국 및 공장령에 51개의 자유도시가 있어 저마다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같은 큰 상업 중심지에는 몇백 가지 화폐의 순도며 교환 시세에 정통한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마이어 암셀은 1744년 2월 23일 암셀 모제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유럽에는 새로운 기운이 넘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이어가 11살 때 프랑크푸르트에 천연두가 번져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하자 한 친척의 도움으로 하노버의 유대인 금융업자인 오펜하임 가문의 견습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어는 뛰어난 감각과 부지런함으로 은행의 온갖 기능을 6년 만에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센카셀 공국의 계승자인 하나우공 비렐름의 상담력인 에스토르프 장군을 알게 되어 옛날 화폐 수집을 판매하며 친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우공 비렐름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어는 화폐 수집가인 비렐름에게 희귀한 화폐를 싼 가격에 공급해주며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우공 비렐름이 속한 헤센카셀 집안은 1618년 이래 전쟁으로 돈을 벌었는데 바로
용병 장사를 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곳엔 반드시 헤센의 독일인 용병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사가 한 명 죽을 때마다 특별 위로금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죽음의 거래로 벌어들인 이익에 다른 왕가와의 몇 차례의 정략 결혼이 더해져 재산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벌어들인 수입을 낭비하지 않고 일부는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정부의 높은 금리로 빌려주었습니다. 18세기 초반 빌헬름의 아버지 헤센카셀 백작 프리드리 2세가 영국 왕 조지 2세의 딸을 왕비로 맞아 영국 왕실과 인척이 된 이래 용병들을 주로 영국에 팔았습니다. 특히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영국 병사보다 독일 병사 수가 많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노버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 자파점과 대부업,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카셀의 빌헬름 백작과도 친분을 유지하던 마이어는 1769년 9월 21일 빌헬름 백작의 궁정지정 상인이 되었습니다. 마이어는 간판에 M.A. 로스차일드, 하나우공 빌헬름 백작 궁정지정 상인이라고 써넣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이어의 신용은 더 좋아지고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마이어는 1799년 오스트리아 황제로부터 황실지정 상인의 칭호를 받았는데 이 칭호 덕분에 그는 무기를 지닐 권리, 세금 일부 면제, 제국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 등의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고 1791년 프랑스 국민공회는 유대인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으나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에게는 아직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이어 암셀에게는 5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금융일가를 꿈꾸는 마이어는 아들들에게 성공을 위한 훈련을 엄격하게 시켰습니다. 마이어는 딸들과 남자 친척들에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는데 철저하게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마이어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자신의 사업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훗날 프랑크푸르트의 5 형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중 셋째 아들인 네이선은 천재적인 사업 수완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이선은 야망과 상상력이 너무 커서 개토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1798년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영국에서 스스로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8세기 끝 무렵 영국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무렵 영국에는 2만 5천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식민지 무역과 금융업으로 꽤 성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이선은 영국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네이선은 1799년 5월 영국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북쪽의 공업도시인 맨체스터에서 직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네이선은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격언을 항상 되새겼다고 합니다. 네이선은 현금 거래로 명성을 높였습니다. 직물업은 대개 가내공업으로 직공들은 상인에게 신용만으로 물건을 내주었는데 몇 달씩 지불이 늦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네이선은 늘 현금을 마련하여 시장으로 나가 필요한 물건을 값싸게 사들였고 따라서 생산 원가가 최대한 억제되어 남보다 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 전쟁으로 영국과 유럽 대륙의 무역이 거의 단절된 상태였는데 그는 전쟁 상황을 언제나 주의 깊게 살펴 필요하면 바닷길을 바꿔서라도 유럽 대륙으로 상품이 빠르게 도착하도록 힘썼습니다. 네이선은 대륙의 길과 항구에 대해 끊임없이 정보를 입수해야 했으며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믿을만하고 제일 빠른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네이선의 사업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취급하는 상품의 범위를 넓혔고 영국산, 식민지산, 동양산 상품이 로스차일드의 상업망을 거쳐 온 유럽 대륙의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나폴레옹은 헤센카셀의 빌헬름 백작이 중립을 가장하며 여러 해 동안 프랑스의 적들을 도와온 일을 알고 빌헬름 백작의 재산을 탈취하려 했으나 백작은 재산을 로스차일드에게 맡겨 지켜내는 데 성공하고 재산의 운영까지 맡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런던으로 사업체를 옮긴 네이선은 상업에서 금융업으로 사업의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그 후 백작에게 30만 파운드의 투자금을 받아 영국 공채 투자와 주식 그리고 금투기에 성공하여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던 웰링턴 장군의 영국군에 자금을 지원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했습니다. 워털루 전투의 결과를 놓고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네이선이 일으켰던 기적같은 소란스러움은 로스차일드가 이룩한 부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전설들 가운데서도 가장 백미라 부를만 하다고 여겨져 소개할까 합니다. 1815년 6월 18일 벨기에의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웰링턴의 영국군이 유럽의 패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워털루 전투는 수많은 투자자가 거액을 놓고 벌이는 도박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눈과 귀가 이 전투의 결과에 쏠려 있었습니다. 런던의 증권거래소 또한 전투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영국이 패할 경우 영국의 국채 가격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승리한다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이었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로스차일드의 정보원들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으며 저녁이 되어 나폴레옹의 폐색이 짙어지자 로스차일드의 정보원은 즉시 말을 달려 벨기에의 오스탕드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다음날인 6월 19일 새벽에 영국 폭스턴 항구에 도착해 전투의 결과를 한국까지 직접 나온 네이선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네이선은 런던의 증권거래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듯 침착하게 영국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네이선의 눈치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덩달아 팔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어마어마한 양의 영국 국채가 시장에 쏟아져 나왔고 국채 가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가 웰링턴이 패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에 사람들은 놀라 패닉 상태에 빠졌고 투매에 나섰습니다. 투매 열기는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값도 안 나가는 영국 국채를 당장 팔아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려고 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투매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영국 국채는 액면가의 5%도 안 되는 휴지 조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네이선은 이 모든 과정을 태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휴지 조각으로 변한 영국 국채를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21일 밤 11시 웰링턴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이 소식이 런던에 도착한 시간은 네이선의 정보보다 무려 하루나 늦은 후였습니다. 그 하루 동안 네이선은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워털루 전투로 네이선은 영국 정부에 대한 최고의 채권자가 되었으며 잉글랜드 은행의 실권자가 되어 공채 발행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했는데 당시의 영국 정부는 화폐 발행에 대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은행에서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이선이 영국 국채 대부분을 손에 넣고 당시 민간은행으로 국채를 발행했던 잉글랜드 은행의 실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나 영국 전체의 통화 공급량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영국의 경제는 이제 로스차일드의 손안에 들어온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네이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영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누군지 상관하지 않는다. 대영 제국의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사람이 곧 대영 제국의 통치자다. 로스차일드는 대영 제국을 정복한 것이었습니다.